자, 이제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에 이제 제네바 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제네바 회담. 자, 전쟁이 끝났는데, 자, 그럼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논의가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도 좀 요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왔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기 위한 처리 회담이 54년도에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외국군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정치 회담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유엔 감시하에 남한 헌법에 따라서 북한만 선고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평화적 문제, 한국 문제를 평화적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인 거예요. 그럼 헌법에 따라 북한만 투표하자, 북한 사람 찬성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북한도 전국 총선거를 위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외국군 철수해라 이러는 것이 또 북한의 입장이고. 근데 우리는 아까 정전협정 체결하면서 한미 방위조약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외국군 철수하라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받겠냔 말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제네바 회담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 이 조소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소왕. 삼균주의를 얘기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고 얘기했고, 이분의 그 삼균주의가 그 대한민국 임시 정부뿐만 아니라 김원봉 선생의 민족혁명당도 똑같이 이 삼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외교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해방돼서 이제 왔고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초대 국회 48년 재헌국회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한독당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1950년 5월 30일 날 제2대 선거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초대 재헌국회 선거는 임기가 2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도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때는 2년 만에, 초대는 2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당으로 해서 1950년 5월 30일 날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요.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요. 누구랑 붙었냐? 조병옥이랑 붙었어요. 조병옥 선생하고 이제 성북구에서 붙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종찬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연달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병옥 선생이 우리 조수왕 선생을 조수왕은 빨갱이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남북협상에 참여했다고 막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왕 선생이 그 다음에 올라오셔가지고 딱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거를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저 조병옥이다!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빨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져가지고, 아니, 엄청나게 관건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수왕 선생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950년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며칠 한 거예요? 25일 했잖아요. 그리고 납북됐어요. 근데 그 부분도 더 국회의원 짧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저기 옛날에 강원도 인제 가서 저기 국회의원 몇 수 정도 해서 당선됐는데 일주일 만에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혁명가들이나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은 그런 신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병옥 선생도 그래요. 조수왕 선생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조수왕 선생이 이 54년도 제네바 회담에 이분 납북되었거든요. 북에 가 있어 이때. 북에 가 있는데 이분이 북한하고 싸워가면서 제네바에 이 정치 협상하는데 우리의 입장을, 임시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누굴 보내냐? 엄황섭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요. 엄황섭이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싸우니까 모스크바까지는 가요. 모스크바까지는 갔는데 제네바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소련에서 못 가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얘기한 게 중립화 통일이에요. 중립화 통일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과 관련되어서 중립화 통일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외세가 한반도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스위스처럼 우리도 중립화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어느 외세도 간섭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중립화하자. 뭐 그런 것을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못 하죠. 못 가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게 뭐냐면 이 중립화 통일론을 각각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분단체 공고화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납북자가 한 10만 명 정도 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 상당수가 많은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실화를 담아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압록강변의 겨울이라는 책을 제가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국회도서관 가면은 이 책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보시면 아픔이 너무 많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김규식 선생도 폭격 맞아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도 납북대거든요. 납북대도 방응모도 저기 가다가 죽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북쪽에 가서 또 전쟁 과정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생활하시고 또 북쪽에서 또 열심히 또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48년도 남북협상에 들어갈 때 하는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분단될 것이고 서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분열이냐 통일이냐 자주냐 애속이냐 이런 중대한 시기에 내가 이렇게 주저할 수 없다. 나는 가겠다. 이게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얘기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분단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통일독립 촉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1948년에 결성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운동 단체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주독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외군의 철수, 국제적인 준수를 통한 평화적 국가건설 이런 것들을 이 통일독립촉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주도해서 만든 그 당시에 가장 큰 통일단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분들의 영향이 이후에 조봉암의 통일론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 다음에 4.19 혁명의 이후에도 통일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통일독립촉진회 이후에 조봉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조봉암이라는 분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분도 사법 살인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 또 이승만 학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뉴라이트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모셔서 그분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1923년도에 상해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이견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민대표 회의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미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흩어져 있는 125개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대표 회의를 해요. 그때 임시의장이 일송 김동삼 선생이에요. 안동 출신의 그분이 이제 의장을 하고 부의장이 안창호 선생이고 윤회라고 하는 분이 그걸 해요. 거기서 쭉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왜 그걸 하게 되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을 6년을 했어요. 6년을. 근데 대통령은 6년 했는데 임시정부가 그때는 상해에 있었잖아요. 6개월밖에 와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925년 이후에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여러 가지 뉴스가 결렬되면서 일단 국민대표회의가 결성됐던 가장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훌륭하신 분인데 왜 탄핵을 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탐적인 게 뭐냐면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6개월 동안 밖에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돈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국내에서 돈이 오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돈이 오는 것도 있지만 정부를 구성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군대도 양성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돈도 많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을 임시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는 쓰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그 미국에서 그 1940년대 초에 구미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 구미위원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막 하려고 하니까 임시정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가지고 오랫동안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가지고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한 게 누구냐? 구미위원회를 허락한 게 누구냐면 백범 김구예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럼 당신이 미국 열심히 투쟁을 하고 열심히 싸워라. 그 문제에 관련되어져서 돈은 당신만 쓰지 말고 임시정부에서 좀 보내기도 해라.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960년에 그 4.25 혁명은 또 어쨌든 간에 두 번의 탄압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공과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에 남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이 부분은 정치 정적을 사용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분은 조봉암은 과연 빨갱이였냐 이거예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 그 이제 사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빨갱이로 모르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조봉암이 통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빨갱이로 모르는 거예요. 조봉암 선생. 이분은 사실은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은 공산주의자면서 일제시대 열심히 공산주의 활동을 해서 감옥에도 가고 막 그렇게 인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분은 해방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활동에서 탈퇴를 해요. 조선공산에서 탈퇴를 해요. 그래서 박헌영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탈퇴를 하고 이분은 재헌국회에 참여를 해요. 그 참여를 하면서 이분이 초대 국회 부의장을 해요. 초대 국회의장이 누구냐? 해공 신익희 선생이에요. 해공 신익희. 그분이 국회의장을 하고 이분이 국회 부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재헌국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양군이 철수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양반을 농림부 장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농림부 장관 시키면서 이분도 나름대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 부의장도 했었고 1대 2대에 걸쳐서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을 해요. 재헌국회뿐만 아니라 2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분이 또 국회 부의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이제 1954년대 우리의 당면 과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공산주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 단결과 세력이 결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겐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의 통일은 뭐냐? 북진 통일이란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북진 통일은 통일 안 하자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 조봉암 선생이 이때 처음에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제도 정치권의 통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도 정치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목숨 내걸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후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956년에 진보당이라는 걸 창당을 하면서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950 진보당을 창당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론은 뭐냐면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의 영향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확산되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 민주당이 평화통일론을 정책에 이제 반영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국어 반공 체제 하에서 남한의 통일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조봉암 선생이 만든 거예요. 조봉암 선생이. 그래서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는 거예요. 50년대에 평화통일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당이랑 싸우려면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통일과 더불어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조봉암 평화통일이 있었으면 북에서는 그 북도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먼저 건설이 중요해요. 선건설 후 통일이에요. 먼저 전쟁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먼저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조수왕 선생이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하는 걸 아까 이제 제가 말씀했었던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10만 명, 9만 6천 명이니까 이런 분들이 모시고 갔고 이런 분들이 납북되었다. 뭐 이런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1956년에 결성을 해요. 여기 보면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조수왕, 안재홍, 오하영, 그 다음에 여기 저기도 박열도 있어요. 박열. 기억나시죠? 무정부주의자 박열. 다 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김약수, 이런 양반들. 원세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런 윤기섭 선생님도 계시고. 박열. 다. 여기 상당수는 초대 재원국회의원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이 제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는 지금도 북에 있어요. 이 단체는. 현재 있어요. 명목은 특별한 건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냥 어쨌든 이 단체는 남아있고, 통일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북에 가가지고, 평화통일 해야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남북협정 해야 된다, 내용은 외국군 철수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남북한의 중립화 통일 헌법을 만들어두고 과도정비국 수립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중립국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 북에서 이런 걸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56년에 종파투쟁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어쨌든 간에 이 단체는 지금도 북에서 유지는 하고 있어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누구죠? 김건희 구찌백이 뭔 백이었죠, 그거? 샤넬백. 갔던 최재형 목사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그 책을 낸 거에 보면 그분이 북에 갔었을 때 이분들이랑 같이 이분들의 묘소를 조선 안정 이런 돌아가신 묘소를 가서 안내해 주는 것을 제북평통 사람들이 안내한다는 얘기가 그 책에 좀 나오고 있어요. 샤넬백이죠, 샤넬백. 자, 그럼 4.19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몇 학년 같아요? 상상이 갑니까? 초등학생들인데. 우리나라의 4.19는 이제 최초의 시위는 이제 광주 조선대학에서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들이 4.19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보고 이제 4.19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달라고 갔는데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광주에서 만들어 온 건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3.15 부정선거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어떤 쪽은 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산에서 이제 김주열 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자료는 마산보다는 광주가 우선했다.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광주가 먼저 4.19 혁명을 먼저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 남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큰 동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60m인가 70m 동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 전 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 와서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동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교수단이 시위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났고, 자, 보세요. 4월 달에 4.19 혁명으로 사망자가 186명이고요. 부상자 6,000명이에요. 4.19 때. 발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후손들이나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이 사람 평가하겠어요?
이게 평가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판단 속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치고 희생자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 올바른,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4.19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승만 대 북진통일론이 폐기가 되고 뭐 다양한 국가보안법 이런 걸 개정을 얘기도 하고 뭐 집회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돼서 주가가 막 올라가듯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바뀌는 거 세상이. 뭔가 조금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학정화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새로운 이제 제도도 좀 바뀌고 법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때 4.19 때 통일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일. 중요한 건 그거죠. 4월 민주혁명의 결과 헌법, 국가보안법, 신문 이런 것들에 대한 법 이런 거 쭉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해방공간에서 있었던 진보당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4.19 혁명이 있었 당시에 각 당의 통일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얘기들이 막 분출이 됩니다. 뭐 사회당 같은 경우에 뭐 남북협상 김무선 선생 했던 이걸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민주당은 유엔 감시에 총선거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백가쟁명으로 통일 방안들이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19 때. 학생들만 이걸 한 게 아니고 많은 통일 논의가 4.19 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남북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하는 구호가 이제 이때 4.19 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김일성이고 이게 김정은이에요. 젊은 김일성, 김정은. 남북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 남에서 남쪽에서 막 그 통일과 관련되어지는 얘기가 나오니까 북에서도 통일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세요. 여기 고려연방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려연방제 북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려연방제가 최초로 나오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4.19 혁명 때문에 나와요. 4.19 혁명 때 19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 남북연방제 제안과 남북교류 촉진 이런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고려 남북연방제, 고려 이후 지나서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일본에서 왔다고 그랬었잖아요. 일본에 가서 이 얘기를 잠깐 하는데 설명 2000년 6.15 공동선언할 때 남북의 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동일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저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간대 북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뭐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제안을 해요. 근데 막 북에서도 막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남쪽에 막 이런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남북관계에 관련되어서 막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 장면 정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제안하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이 민주당 정부도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단지 이승만에만 반대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막 진보적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반공을 하는 분들이지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서신 교환 등 이런 것들 자체도 근데 이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끝나가지고 그 당시 혁신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통일독립촉진회가 1948년 7월에 만들어져서 최초의 통일단체라고 한다면 4.19 때는 4.19 이후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건 주로 혁신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의 역사가 그냥 장구하고 길어요. 이제 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그 미국 문제가 이때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8 한미 경제협정이라는 게 1961년도에 만들어지는데 4.19 혁명이 끝나고 61년이 됐는데 이게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당시 민주당 정부에게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냐, 미국이. 너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미국?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28 한미 경제협정 반대 투쟁 이런 거를 만들어요. 만들면서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가 가난한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실질적 우리의 도움보다는 우리를 정석화시키고 우리한테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미 경제협정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9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미 경제협정 반대 운동을 하고 하면서 또 여기 장면 정부가 막 학생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반공법, 데모 규제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더 크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죠 판문점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막 통일하자고 막 날뛰고 막 학생들이 막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이제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이 빨갱이들 쉽게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걸이 나오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19 혁명의 지향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하루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통일 방안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냥 무력 통일이에요. 쭉쭉쭉 가다가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지금 우리의 통일 방안이 뭐죠?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 요거예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자, 제가 있는 단체가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예요. 거기 화해 협력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1단계를 추진하라는 거예요. 이 민족 공동체 추진 방안을 만든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근데 요건 어디서 계승됐냐?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만든 거를 김영삼 정부에 와가지고 체계화한 거예요. 3단계로 체계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가 미국에서 핵 문제를 만들 때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고, 노태우 정부는 뭘 했냐면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요.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가 누구예요? 어르신들 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박철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돌아가면서 우리가 국교 수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남북한 교류에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있고,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게 있고, 남북협력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때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묘가? 저기 파주에 동아묘원인가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다 모셔놨어요. 엄청 크게 쳐놨더만 500평인가 되잖아요. 크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쳐놨지 그랬더니 딸이 노소영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돈 많이 갖다 줬나 봐요. 해놨고, 이제 그분의 이제 회고록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해가지고, 자기는 평생에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요 문제와 관련되어져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은 있다. 이런 부분을 그분이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걸 일으켰고, 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에 관련돼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통일 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확보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이런 3단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어요. 7월에.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이가 만났으면 저는 남북관계 바꿔졌다고 봐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김영삼 대통령도 이분이 위대한 말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민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양반은.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IMF 때문에, IMF라는 게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놀라운 일은 많이 했죠. 사실은. 역사청산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단 노트를 잡아놓은 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풀어준 건 김대중 대통령이고. 아니, 난 사실 불만이에요, 그게. 왜 풀어줬을까? 어쨌든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았어야지. 그랬었으면 사실 12.3 내란 같은 것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김영삼 대통령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 통일 방안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영삼 대통령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죠. 김대중 대통령만큼이나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을 좀 따랐었으면 저렇게 수구화되고 극우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 훨씬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좋고 국민들이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꾸 너무 극단적인 길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서 구설을 했잖아요. 가장 오래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인기도 좋았고 25살 국회의원을 했었으니까. 임종석 이런 사람도 훨씬 국회에 먼저 했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보다 훨씬 일찍 국무총리를 했었고, 인기도 좋았고 잘생겼고 뛰어난 사람이었었죠. 그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김현철은 대통령보다, 김영삼 대통령보다 훨씬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통일 방안은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60년대 남북 연방 제안을 북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쭉 이어진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쭉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6.15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 최초의 정상 공동선언이죠. 요 내용, 남측의 연합 제안. 아까 우리나라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단계가 화해협력 단계고, 2단계가 남북연합 단계, 3단계 통일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그 얘기예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하는 서로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합은 주권이 각각에 있는 거예요. 연방은 연방 국가가 이제 소유하는 거죠. 미국 연방 국가잖아요. 미국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차이는 있는데, 6.15 공동선언은 좀 획기적인 거였었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정상들이 만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뤘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정상 간의 두 번째 선언이에요. 6.15 공동선언을 세 번나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가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무현 정부의 시절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장관이잖아요. 정동영 장관이 추진한 게 뭐였냐? 개성공단이었었잖아요. 저는 이런 개성공단이나 다 지나간 얘기긴 한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시절에요.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말씀드릴 텐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관철시켜놨으면요, 남북관계 이렇게 엉망 안 됐어요. 저는 문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 자체는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평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만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판문점 선언이에요. 세 번째 공동선언이에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아까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다가 이때 와서 평화협정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하자. 항구적으로 공고한 평화체제 만들자. 요게 협정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진행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 네 번째, 우리가 네 번, 공동선 몇 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 한 거죠. 네 번 중에 두 번을 누가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문 대통령도. 근데 문제는 그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는데 상황은 최악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기 뭐냐? 군사적 극단국의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육, 금강산과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북 사람들이 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들 개고생해가지고 15만 명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어려운 상황에 모셔왔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백두산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그 북이 열악한 시설에 자기들이 그걸 거기 있는 사람들 총동원 해가지고 막 그 비행기장, 헬리콥터 이런 거 건설했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알린가 거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우리 텔레비에서 봤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대통령이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오고 나서 저런 약속을 하나도 이행 안 했다는 거야. 그 사람 딴 분들은 그 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았고 어쩌자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불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 깬 거잖아요. 비무장화, 서해평화구역 이런 거 정례 9.19 군사합의 다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 당시 이게 보면요 찾아보면은 그 2019년도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해요. 2019년에 2018년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었잖아요. 2019년 신년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우리 어떤 것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신년사에서. 근데 문 대통령이 뭘 못하냐면 워킹그룹에 막혀가지고 미국의 모든 문제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한미 간에 협의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만약에 조금은 그 좀 강성인 사람들이 미국이랑 하면서 야 이거는 민족 내부의 문제인데 금강산 가서 계속 공단은 민족 내부의 문제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니들이 못하게 하냐. 둘 중에 하나라도 강하게 내쳤으면 제가 보기에는 좋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 우리가 보면은 뭐 보통 그 금강산에 한 200만 명 정도 갔었다고 그러더만요. 우리나라 금강산 가시고 금강산 가본 있으세요?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 저 옆에 어르신들 계시네요. 갔다 오신 분이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강산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미룬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완전히 막혀. 그러면 그래서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200만 명도 가니까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야.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공단 우리나라 북애들 5만 명 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2,000명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개성공단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사람들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버스를 대절해 싣고 간다고 그냥 개성으로 막 차가 갔다가 오후에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막혔는데 북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풀겠다고 했으니까 남쪽에서 당연히 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북쪽도. 근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의 입장에는 그리고 뭐가 있어. 한우회담 결렬됐잖아요. 2019년 2월에 기차 타고 김정은이가 쭉 내려갔잖아요. 하노이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하노이회담 결렬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볼튼이에요. 미국이 또 그 연변 핵시설만 했었는데 그 미국에서 또 강선지구를 갖다가 사찰하겠다고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거든. 그걸 제안했던 사람, 미국에서 제안한 거를 문재인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북에다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시간이 지나고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지. 북의 입장. 이럴 수가 있냐, 니들이. 응?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남쪽에 얘기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도 안 되잖아요. 제가 2018년대 금강산에 갔었어요. 세 번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 번 그때 가가지고 북에 있는 미나일이랑 실무진이랑 만나가지고
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되어서 교섭을 하고 이런 걸 했었던 것이었었는데 제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2019년 18년 11월 1일 날 가는데 금강산에서 고성 넘어서 가는데 집차를 타고 가는데 그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그 입경이라는 거기 우리는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입국이 아니에요. 그냥 국경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경이라고 써놨는데 입국이 아니고 거기를 딱 넘어갔다 보니까 그 착검을 해가지고 한 군인이 양쪽으로 한 50명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해가 막 떠올 때요. 그러니까 이제 착검에 이제 햇빛이 막 비치잖아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눈에. 엄청나게 살벌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쫙 서 있는 눈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니까 많이 이제 그 편안한 마음을 갖다 왔었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금강산 아까 손 드셨는데 금강산이 언제까지 갔어요? 언제 가봤어요? 2008년도에 갔었어요. 안 가본 지 벌써 이제 17, 8년 된 거예요. 금방 세월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요 이제 뭐냐면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 미국에 있는 동포들 지금 원산의 북이 여러 따라 갈라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답사 간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놀러. 근데 못 가는 어디만 못 가 전 세계에서 우리만 못 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50km밖에 안 되는데. 고성에 가면 우리 고성에 가면 가깝잖아요. 거기 여름에 휴가 가면 거기 뭐 얼마 한 10km만 가면 북인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가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 그런 속에서 2025년도 남북 관계에 포함해서 북미 간의 관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1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어떻게 돼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네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 근데 저 누가 가 있는 거야 저기에? 쉽게 얘기해서 쟤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김정은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 4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평화 통일한다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헌법 조항이 영토 조항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8년 우리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재헌헌법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세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김정은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남쪽은 도대체 이 영토 조항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에 대해서 흡수통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한 번도 정상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너희들 영토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걸 왜 수정하지 않냐? 북은 어떻게 되냐? 북의 사회주의 헌법은요. 북은 어떻게 되냐면은 북반부를 사회주의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걸 늘려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거기 내용들에 대해서 영토 조항이 그렇게만 영토 조항도 특별하게 없어요. 거기는 그런 조항이 마땅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받아주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간 지금 우리가 휴전협정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두 교정국가로 규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때까지 통일 문제, 남북 문제 얘기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은 통일 방안 다 폐기했고 이런 어려움을 좀 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가 되면 북미 관계가 통일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헌법 3조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북을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은. 그리고 북은 지금 경제적으로 95년도에 고난의 행군 시대가 아니에요. 북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 원산 갈라지고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이 참전하고 있잖아요. 북한군들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옛날 월남전에 참전하면 우리도 미국으로 돈 받은 거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우리도
러시아가 북에 돈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전하는 것에 대한 참전수단 같이 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도 어쨌든 간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를 맺어놨고, 그래서 최근에 그 러시아 외상이 지금 갈마지구에서 그 최선희하고 외상 회담을 했잖아요. 양쪽이 혈맹 관계를 맺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든든한데 굳이 뭐 미국이랑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북미 협상 속에서 그 안에 남북관계 풀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아시안 게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세계 체육교류를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북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겠다라는 생각. 왜? 딱 규정해놨거든. 헌법 3조의 남쪽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북의 입장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딱 이거예요. 북미 간의 협상 내용은 이거예요. 북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고 또 북도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 이게 북미 간의 협상 중간에 스몰 딜 내용으로 협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현재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북은 별로 미국이랑 그렇게 대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북미 간의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에다 줄 게 많이 있어야지만 북이 대화를 할 텐데, 그러면 줄 게 없는 상황에서 북이 무조건 대화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